올해는 전국적으로 조정 하락장이죠. 매일같이 우리가 집값이 어떤 아파트가 얼마 떨어졌고 인덕원이 어떠네, 동탄이 어떠네, 서울이 어떠네, 대구가 어떠네, 부산이 어떠네, 전국적으로 이런 기사들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제 그 와중에도 좀 특별히 많이 기사가 뜨고 많이 관심을 받는 곳들이 있죠. 집값이 떨어진 걸로 주목을 받는 곳들이 있어요. 몇 달 전에는 인덕원 쪽이 집값이 한 번에 많이 떨어져서 16억대에서 12억 이하까지 4억 이상이 뚝 떨어져서 한동안 좀 화제가 됐었고, 집값 하락 초반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곳은 잠실인 것 같죠. 아무래도 강남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이런 많은 기사들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할 거예요. 첫 번째 딱 드는 생각은, 작년이든 올해 초든 최고가에 매수하신 분들 불쌍하다. 내가 저 입장이라면 참 답답하겠다. 내가 여기서 샀는데 지금 여길 가 있으면 답답하겠죠. 와, 저 사람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아닌가요? 고소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큰 폭의 하락, 요즘은 실거래가가 다 뜨니까 호갱노노에 이런 큰 폭의 하락 거래가 딱 뜨면 그 호갱노노 검색어 순위에 딱 뜨죠. 1위, 2위 이렇게 하죠. 막 조롱을 합니다. 고소한 마음이 있겠죠. 그 지난 5년간 그렇게 집값이 하락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너무 올랐잖아요.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이때 사실 5년간 이 사람들은 분노를 쌓고 있다가 지금 조금 푸는 거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이런 하락 기사가 뜨면 몰려와서 이런 댓글들을 막 쓰곤 하죠.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든 고소하다고 생각을 하든 일단은 저 최고가에 매수한 사람 참 어떡해? 라는 생각을 먼저 할 거고,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서 슬슬 이제 원래 내가 좀 떨어지면 살려고 했었거든요. 영원히 나는 집을 안 사고 영원히 전세 월세를 살 거야 라고 강하게 다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또 이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 가격이면 또 2020년 후반 가격인데 슬슬 매수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또 그런 생각을 동시에 또 하죠. 보통은 지금은 이제 이런 생각 하다가도 아직은 아니야 라고 아마 판단을 내릴 거고, 좀 더 떨어지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겠죠. 좀 더 떨어지면 살까? 이런 고민도 할 거고, 아마 고민이 되는 건 아마 이 부분일 텐데, 지금 만약에 또 이게 다시 올라가면 내가 또 얼마나 답답할까. 내가 지난 5년간 그렇게 아쉬웠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큰 폭으로 다시 여기 가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살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다 똑같지가 않아요. 정해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어떤 단지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죠. 이제는 조정을 많이 받아서, 많이 떨어져서 지금 들어가기에 매력적인 가격이 된 곳, 매수해도 좀 이제 괜찮을 만한 곳들이 있고, 아니면 아직은 아닌데 조금만 더 이제 기다려보면, 조금 더 빠지면 더 매력적인 가격이 될 수 있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매수하면 또 괜찮을 곳들이 있을 거고, 한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아무리 기다려봐야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곳들도 되게 많겠죠. 과연 내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 아파트, 그 주택이 1번에 해당하는지 2번에 해당하는지 3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해볼 내용은,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아서 매력적인 가격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지역, 아니면 당분간은 좀 더 빠질 것 같은데 좀 더 빠지고 나면 조만간 좀 매력적인 가격이 형성될 것 같은 곳이 또 어딘지,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들어갔다가는 계속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딘지, 이걸 구분하는 게 이제 능력이겠죠. 모두의 부동산이 생각할 때 각 1번, 2번, 3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지역과 단지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조정을 받아서 이제는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 됐다라고 보는 곳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번에 해당하는 곳들은 올해 말 정도나 내년 초 정도에 슬슬 타이밍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잠실입니다. 요즘 보면 잠실 기사가 제일 많죠. 전국에서 가장 부동산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는 지역 하면 잠실이에요. 왜? 많이 떨어진 것도 있는데, 이 잠실이란 지역은 강남권 아닙니까? 물론 강남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는 다들 다른데, 보통 이제 강남 3구를 강남으로 본다면 강남 3구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아니에요. 강남, 서초, 송파죠. 요렇게가 이제 강남 3구인데, 구마다 보통 대장이 있어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 그다음에 옆에 있는 청담, 누가 더 낫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압구정, 청담 요렇게가 대장이죠. 강남구 대장.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뜨고 정치인들이 투자를 제일 많이 해놓은 반포동 같은 곳이 보통 대장으로 보고요. 보통 이제 한강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송파구도 당연히 한강에 붙어 있는 잠실이 송파구 대장이에요. 송파구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입지란 말이죠. 근데 강남 3구에서 나름 잘 나가는 지역이었던 잠실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게
놀라운 거죠, 이제 사실. 약간 이제 예상을 벗어나야 우리가 관심을 갖잖아요. 왜냐면 지금 강남의 다른 지역들은 잠실만큼 하락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도 봤지만 잠실 엘스 같은 곳이 하락폭이 지금 굉장히 커요. 이 잠실 엘스라는 아파트의 입지를 보면은 일단 한강에 바로 붙어 있죠. 송파구역구 중에서 가장 좋은 입지인 게 여기까지가 강남구예요. 이 탄천 중심으로 왼쪽이 강남구고 오른쪽이 송파구니까 송파구 입장에서는 강남구에 딱 붙어있는 곳이 제일 뭐 상급지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강남 3구라고 하지만 강남구가 최고니까. 송파구 중에서는 사실상 거의 강남구에 들어가 있다고 할 정도로 가까운 곳이 잠실이고, 그 중에서도 한강이랑 붙어있잖아요. 한강 따라서 보시면은 여기가 청담동이에요. 청담동 압구정동이고 압구정, 청담이랑 이어져 있다고요, 잠실은. 그 중에서도 잠실 엘스는 가장 왼쪽에 딱 붙어있죠. 가장 입지가 좋은 아파트였어요. 잠실 내에서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하면은 잠실 엘스랑 리센츠 이런 아파트들이 가장 좋죠. 근데 지금 이런 아파트가 지금 보시면 현재 실거래가와 2020년 10월 정도의 실거래가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약 2년 전으로 정말 돌아갔죠. 그러니까 기사들이 잠실 집값이 2년 전으로 떨어졌다,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 잠실 엘스에 한해서는 일단 맞긴 합니다. 25평도 지금 뭐 17억 나오니까 2020년 하반기랑 비슷하죠. 2년 전이랑. 이게 뭐 한두 건이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25평, 33평이 다 2년 전 가격으로 회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바로 옆에 리센츠 볼까요? 리센츠는 이제 5월 이후로는 거래가 없는 상황이라서 22억 5천까지 찍혔는데 22억 5천 기준으로 봐도 2021년 초 정도랑 비슷하니까 거의 한 1년 8개월 전 가격으로 돌아간 셈이고, 이 뒤에 거래가 더 있었다면 아마 뭐 거의 엘스랑 비슷한 정도로 가지 않았을까 싶고, 지금 호가를 보시면 20억 5천짜리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죠. 마지막 거래는 22억 5천이지만 33평의 호가는 지금 20억대가 많이 나와 있다. 사실상 여기도 그러니까 20억까지는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상 뭐 타입 불문 A타입이든 D타입이든 지금 다 20억 5천 정도의 호가들이 있고, 이 정도면은 거의 20억 초반에 거래가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20억 초반이면 지금 2년 전보다 더 싼 거예요. 2년 전에도 21억 5천 정도는 했었죠. 거의 한 2020년 중반 정도 6월 정도 가격까지 지금 빠진 상태인 거죠. 리센츠도. 엘스, 리센츠 다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그 바로 옆에 이 잠실주공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에서 많이 안 빠졌죠. 지금 최고가 28억 7천이었는데 아직은 27억 2,500 7월달 거래인데도 8, 9월 거래가 됐으면 약간 더 빠졌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확실히 리센츠나 엘스에 비해서는 덜 빠졌죠. 이건 왜 그럴까요? 재건축이니까.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잖아요. 덜 빠지죠. 항상 제가 예전부터 재건축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재건축 아파트들은 확실히 덜 빠집니다. 하락장에. 상승장에서는 더 많이 오르죠. 하락장에서는 덜 빠지죠. 확인해볼까요? 똑같은 34평이 2020년 후반에는 21억 9천, 엘스도 2020년 후반에 21억 8천 똑같았죠. 그 다음 최고점 찍었을 때도 얘는 26억 7천, 엘스 28억. 자, 오를 때 더 많이 오르죠. 재건축이 지금 오를 때도 더 많이 올라요. 똑같이 21억에서 출발했어도 28억? 27억 좀 될랑말랑. 둘 다 많이 올랐지만 확실히 좀 많이 올랐죠. 재건축이. 중요한 건 떨어질 때. 잠실주공은 한 1억 5천, 2억 정도 하락했다고 하면은 지금 엘스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정도 빠졌잖아요. 하락폭이 달라요. 재건축과 일반적인 구축 아파트는 상승도 재건축이 많이 하고 하락폭은 재건축이 적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재건축, 재개발 노래 부를 때 이런 댓글 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재건축이 상승장에는 많이 올라도 그만큼 또 하락장에 많이 빠진다.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상승장에 많이 오르고 하락장에 훨씬 덜 빠집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도 한번 보세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동안 계속 언급했던 경기도의 재건축 단지를 한번 보세요. 그 근처의 다른 구축들에 비해서 얼마나 빠졌나. 거의 안 빠진 곳들 많습니다. 아무튼 여담이고, 지금 엘스나 리센츠 같은 경우를 보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엘스나 리센츠가 잠실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여기 지금 표시된 곳들이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잠실이 송파구에서는 유일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참 신기하게 서초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없죠. 되게 신기해요. 용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남동이 최고 부자 동네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서쪽에 돼 있죠. 지금 이 한강변이 아니라. 되게 이상하죠. 한남동이나 서초구의 반포동 같은 곳들은 정치인들이 투자를 많이 해놔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아마 안 묶일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치인들이 아직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안 묶을 거고, 오히려 이 오른쪽을 다 묶음으로써
지역에서 반사 이익을 많이 누리고 있죠. 참 웃기죠? 한남동도 반포동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데 잠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또 그러니까 뭐 세게 때려 맞긴 했어요. 잠실이. 정치인들이 잠실 쪽엔 투자를 많이 안 했겠죠. 리센츠나 엘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많이 안 빠졌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는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 일단 사실 갭투자라는 게 아예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아예 못하는 거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2년을 매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21억 3,500에 매수하신 분도 21억 3,500에 현금을 다 지불하고 매수하신 거라고요. 대출도 없이 전세 없이 그냥 오로지 현금으로. 저는 이런 분들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좀 하락했다는 게 일리가 좀 있긴 한 게 여기 같은 잠실이라는 이름을 써도 파크리오 이런 곳들은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또 신촌동이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에요. 잠실동까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여기까지. 잠실 주공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도 잘 버티는 거죠. 재건축이니까. 제가 왜 이렇게 하락장에도 재건축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어차피 하락장, 상승장 정확한 타이밍을 잡을 수 없다면 재건축하는 게 좋다니까 이래서 이왕이면. 아무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빠진 파크리오 대단지 같은 경우를 보면 원래는 여기가 파크리오가 최고점일 때는 23억 정도밖에 안 해서 엘스나 리센츠보다 저렴했단 말이에요. 3, 4억 정도가 싼 거였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비슷해요. 지금은 똑같이 21억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벗어난 곳들은 좀 하락폭이 덜하긴 하죠.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정할 때 약간 이렇게 해서 그 근처 지역을 띄우려는 목적도 약간 있고 원래 사실은 이 엘스나 리센츠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이 되게 좋은 가격이라고 보는 게 20억이면 하잖아요. 이 가격이 지금 저기 밑에 가락동이랑 잠실은 급이 완전 다른 입지거든요. 정말 제가 가락동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도 잠실이 훨씬 더 좋은 입지예요. 강남에서 한강 끼는 곳이랑 한강 안 끼는 곳이랑은 차이 큽니다. 가락동 헬리오시티 33평대 여기도 많이 지금 하락을 했지만 23억일대에 비해서 지금 뭐 한 2억 정도밖에 안 떨어졌죠. 거의 하락을 안 했어요. 오히려 헬리오시티는. 그래서 지금 가격이 헬리오시티와 잠실의 최고 대장단지들과 같다는 게 약간 언밸런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헬리오시티가 너무 비싸다라는 게 아니라 잠실 엘스와 리센츠가 지나치게 많이 하락하는 감은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이게 역전될 수는 없어요. 가락동보다 물론 이 가락동 헬리오시티가 신축이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이 엘스와 리센츠가 가락동 이하의 가격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 그리고 얘네는 사실 파크리오보다도 약간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게 정상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좀 이 전체적으로 이 두 단지만 보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송파구와 그 옆에 있는 강남구, 압구정, 청담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만 좀 특이하게 많이 빠졌다 라는 건 분명히 있죠. 지금 이렇게 특이하게 많이 빠진 입지에 또 대형 호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현대 GBC 조감도인데 요거는 이제 뭐 건물을 좀 작게 쪼개서 이렇게 3개 정도로 짓는다고 하고 이 지하를 다 이제 개발을 해서 강남에서는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삼성동에 지금 현재 코엑스 있잖아요. 코엑스. 그다음에 GBC는 이제 현대에서 현재의 잠실 롯데타워보다 더 높게 지으려고 했던 건물인데 4억인데 바뀔 것 같아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 그리고 잠실의 서울종합운동장까지 연결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만드는 거고요. 문화상업시설, 숙박, 업무시설, 전시 및 컨벤션들. 그러니까 지금의 코엑스나 잠실 롯데타워보다 훨씬 더 큰 신시계, 거대한 그런 복합시설이 잠실에 또 들어온다. 지금 롯데타워도 이미 있는데 이건 약간 현대자동차그룹이 좀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게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방금 봤던 엘스 옆에가 종합운동장, 여기가 GBC 들어오는 자리예요. 종합운동장, 여기 GBC, 코엑스를 다 연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죠. 앞으로 강남에 들어올 호재 중에서는 얘가 제일 큽니다. 강남에서 가장 큰 호재가 들어오는 입지에 바로 옆에 있는 게 누구예요? 엘스죠, 엘스. 송파구의 다른 지역 사시는 분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곳이고 다른 지역들도 솔직히 송파구의 다른 지역들이랑은 좀 격차가 나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똑같죠. 아무래도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딱 걸린 게 이게 아무래도 많이 크지 않나. 이렇게 하락할 때 내가 방어를 하고 싶었다면 재건축을 하셨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뭐 살기에는 또 신축 아파트가 좋다 보니까 실거주 하시려고 선택을 하신 거죠. 수익률로 보면은 당연히 재건축이 좋은 거지만 수익률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는 약간 저평가라고 봅니다. 엘스나 리센츠를 슬슬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최근에 지금 들어가신 분들 20억 5천, 뭐 22억 이런 식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나름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 21억이나 20억대 초반으로. 저는 지금 정도나 아니면 올해 한 겨울 정도 12월 1월 정도에 타이밍 잡으시면 잠실은 나쁘지 않다
라고 봅니다. 아까 못 보여드린 잠실 마이스 계획도 정말 큰 부지죠. 정말. 장담하는데 완성되고 나면 강남의 랜드마크 하면 이거예요. 롯데타워도 잠실에 있고 마이스도 잠실에 위치하고 일자리 중심은 잠실 쪽으로 갑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중심은 강남이고 강남의 일자리 중심은 잠실로 가는 분위기예요. 일단 장기적으로 전망이 매우 좋죠. 장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저는 들어가 보시는 게, 제가 뭐 작년 2021년에 잠실 들어가라, 잠실에 아파트 구축 사라라고 한 적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슬슬 타이밍이 온 것 같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래 가치가 더 좋음에도 잠실의 가격이 눌려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정받아 매력적인 가격이 된 곳 잠실. 2번, 여기부터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매력적인 가격이 될 곳. 1번은 이미 된 곳, 2번은 될 곳인데,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약간 더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아무래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계속 앞으로 당분간 오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있어야 돼요. 사실 금리가 다 올라서 정점을 딱 찍을 때까지는 일단은 경기도 쪽은 대출을 끼고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금리가 다 오를 때까지는 좀 있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때 금리가 다 좀 정점을 좀 찍었을 때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 곳들 어딜까요? 첫 번째는 동탄. 정말 많이 빠진 곳 중에 하나죠. 특히 동탄 이신도시 쪽이 많이 빠졌어요. 동탄역 GTX가 들어올 예정인 역세권 근처도 마찬가지고 피하지 못했고요. 16억이었던 게 지금 13억 1천. 옆에 같은 또 시범단지 봐도 14억 얼마 갔던 게 지금 10억 5천. 엄청 빠졌죠. 조금 여기서 먼 곳들도 볼까요? 먼 곳들도 많이 빠졌어요. 7억 8천에서 지금 6억, 11억 갔던 게 지금 8억 9천. 상대적으로 덜 빠진 곳들도 있고, 약간 역세권 쪽이 많이 빠진 것 같죠. 아무래도 GTX가 동탄역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GTX 호재 타고 막 올라갔던 곳들이 많이 빠졌어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할 생각하면 좋은 게, 일단은 24, 5년 정도에는 동탄에서 이렇게는 아니고 수서까지 잘립니다. 동탄에서 수서까지, 그리고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요렇게 GTX가 이제 개통을 해요. 요 서울역에서 수서 사이는 개통이 늦습니다. GTX 신호선이랑 같이 개통할 거예요, 아마도. 삼성역을 못 가는 건 상당히 아쉬운데, 성남, 판교죠. 판교나 수서, 강남 끄트머리까지는 이제 한 20분 정도면 간다, 동탄에서. 실제로 몇 년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GTX가 지금 A, B, C가 있는데 B나 C 같은 경우에는 아직 멀었어요, 개통하려면. A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교통이 좋아지죠. 굉장히 좋아지죠. 일단 이 GTX가 개통을 하게 되면, 이건 뭐 GTX뿐만이 아니라 지하철도 마찬가지인 건데, 반드시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전세 가격이라는 거는 GTX 호재가 있건 무슨 호재가 있건 뭐 일자리가 들어오건 뭘 하든 실제로 구현되기 전까지는 전세는 그대로 있어요. 이 호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전세는. 전세라는 거는 호재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 호재가 실제가 돼야 전세값이 올라가죠. 여러분이 전세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 5년 후에 지하철 들어오는 게 무슨 상관이야 나랑. 내가 집을 매매하는 사람이면, 매수하는 사람이면 5년 뒤에 지하철이 들어오는 게 의미가 있죠. 전세를 구하는 사람은 5년 뒤에 들어오는 지하철은 의미가 없어요. 그 5년 뒤에 가서 지하철 들어와야 의미가 있는 거죠. 항상 이 호재가 실제로 구현되게 되면은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또 밀어 올리는 효과가 반드시 있다. 특히 GTX는 일반적인 지하철에 비해서는 비록 삼성역을 빼고 개통한다고 해도 엄청난 효과예요.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교통망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요, 이게 뭐 지금 동탄이 뭐 많이 있어 보이지만 없거든요. 지금은 SRT밖에 없어요. 지하철이 없어요. 그냥 동탄은 지하철도 없는 곳에, 그러니까 저기 어디 뭐 한번 가려면, 판교라도 가려면 한참 올라가야 돼. 한참 올라가서 수원 지나서 용인 지나서 한참 올라가서 분당 나오고 이제 판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GTX 깔리잖아요? 15분이에요. 띡띡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역까지 개통되면 더 좋겠지만 교통혁명인 건 맞아요. 개통하면. 이게 그렇게 늦지 않은 시일 내에 한 2, 3년 뒤에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 정부 계획은 2024년이지만 2025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보통 약간 늦어지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될 게, GTX A는 다시 한번 분위기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GTX C나 B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이 GTX로 뭔가를 이렇게 막 다시 집값을 반등시키고 하기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직 멀었거든요. GTX C 같은 경우에는 2027년이라고 하는데 28년일 것 같고, 아마 그 이후일 수도 있고, 비노선 같은 경우에는 30년이에요. 빨라봐야 30년에서 35년 사이에 지어지겠죠. 여러분이 GTX로 막 올랐던 곳들이 진짜 미친듯이 올랐다가
GTX 역세권들이 미친듯이 올랐다가 떨어졌잖아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이 A와 B, C는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돼요. 당장 몇 년 뒤부터 판교 수서 접근이 가능해지거든요. 판교는 어떤 곳입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곳이에요. 이런 곳과 15분 만에 연결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동탄의 또 하나의 하락 요인이었던 게 사실 입주장인데, 이 입주장이 이제 끝나갑니다. 지방 소액 투자 영상 찍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소액 투자든 뭐 고액 투자든 뭐든 입주장이 끝나가는 도시를 고르는 건 공통이에요, 공통. 입주장이 아직은 좀 있어요. 이렇게 좀 빨갛게 표시된 것도 있잖아요. 이런 곳들이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역세권 쪽에 아직 입주 안 한 단지들이 입주를 좀 완료를 하고 그 입주장이 지나갔을 때쯤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탄은 좀 더 기다리면 더 매력적인 가격이 될 곳이었고요. 또 동탄처럼 좀 기다려보면 좀 더 매력적인 가격이 될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 성남봅니다. 성남. 여러분, 구성남이라고 하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남이 분당에 성남에 있잖아요. 분당. 이 분당이 이제 성남의 일부고요. 또 수정구, 중원구라는 곳도 있어요. 분당에서 또 이렇게 분당구의 북쪽이 판교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일자리들이 질비한 판교가 성남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성남이라는 지역 자체의 전망이 좋죠. 그 중에서 구성남은 뭐냐면은 분당 말고, 분당은 이제 1기 신도시 아니에요. 이 위에 쪽을 보통 이제 구성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는 수정구고 여기 중원구인데, 이런 구보다는 8호선이 쭉 내려가다 보면은 8호선 종점이 모란역인데, 현재 종점 가기 직전에 이렇게 둥글게 쭉 돌아서 남한산성 지나서, 남한산성에 야경 보러 가죠. 지나서 쭉 도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구성남이라 보시면 돼요. 이 지역을 가보시면 다 빌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지금 재개발이 엄청 진행 중이에요. 이게 다 재개발이에요 지금. 완전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을 하고 있죠. 이 재개발이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성남의 현재 아직까지는 대장일 수밖에 없는 게 아파트가 몇 개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 보시면 지금 한 14억 이상 갔던 집값이 12억까지 떨어졌죠. 8억 3천은 지금 직거래니까 뭐 가족 간 거래일 것 같고, 아마도 14억 1300까지 갔던 가격이 12억까지 떨어졌어요.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여기는 많이 빠지기가 좀 어려운 게, 솔직히 전망이 너무 좋아요. 지금 위치를 보시면 바로 아래가 판교예요. 판교. 여기 살짝 안 보이는데 여기부터 판교예요. 이제 판교. 이 구성남을 지나는 8호선이 모란역이 지금은 종점이지만 연장돼서 판교까지 가는데 2정거장 만에 갑니다. 판교까지. 판교 코앞이죠. 정말 좋습니다. 사실은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을 한 배경을 잘 보면,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하락장 때문에 하락했다기보다는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아요. 방금 우리가 본 아파트가 산성역 포레스티아 여기에요. 여기 지금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파트가. 물론 뭐 다른 곳들도 있지만 대단지 아파트는 요거 하나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지금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가 입주 대기 중이고, 여기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메종이 입주를 하고 있죠. 여기 지금 5000세대, 옛날에 헬리오시티 9500세대 입주할 때 기억나세요? 이때 강남 집값이 잡혔었어요. 강남은 불패다라고 했던 그 시절 2018년에 강남 집값이 일시적으로 잡혔던 적이 있죠. 이 입주 물량엔 장사 없습니다. 지금 사실 구성남 정도, 강남도 아니고 구성남 정도의 입지에서 5320세대가 입주를 해버리면 당연히 타격이 크죠. 그나마 이 헬리오시티 근처에는 다른 아파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공급을 분산을 시켜주는데, 구성남은 지금 쓸만한 아파트가 많지 않거든요. 아직 다 빌라촌이에요. 아직까지는. 갑자기 이제 입주해버리니까 그 입주장 때문에 하락한 요인이 많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도 대단지들이 계속 2400세대 9월, 10월에 4700세대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지역들도 지금 사업이 진행이 많이 돼 있어서 계속 입주장이 올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실은 당분간은 하실 거면은 이 재개발 진행 중인 걸 하셔야지, 완성된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건 좋지 않다. 여러분, 재개발에 들어가 있으면 곧 관리 처분인가 난 거니까 곧 아파트로 바뀌죠. 썩은 빌라가 곧 아파트로 바뀌는 이걸 가지고 있어서 내가 내 빌라를 아파트로 만드는 걸 하셔야지, 완성된 아파트를 지금 사는 거는 안 되죠. 사실 그거는 비추입니다. 구성남에 아파트를 하고 싶다? 입주 물량 좀 끝나고, 앞으로 한참 있을 거고요. 끝나고 입주 물량이 좀 소화가 되는 한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들어가면 좋겠다. 지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재개발을 하셔야죠. 재개발을. 신축 아파트는 입주 물량 끝나고, 그래서
매력적인 가격이 된 곳이 아니라 기다리면 될 곳이다라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이보다 천지개벽을 많이 하는 곳이 있을까 싶어요. 정말 너무나도 거대한 이 썩빌 촌이 이런 아파트로 쫙 바뀌면 아마도 그래서 무시무시한 입주장에도 가격이 크게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죠. 세 번째, 좀 더 기다리면 매력적인 가격이 될 곳 세 번째는 인덕원이에요. 인덕원은 정말 화제가 많이 된 곳이죠. 화제가 많이 된 이유는 사실은 요 한 단지 때문에 화제가 많이 됐어요. 사실 다른 곳들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여기가 이제 사실 그 전설의 16억 3천, 그 전에 15억 3천. 저는 솔직히 16억 3천이 신고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3층이 15억 3천,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였죠. 사실 이게 대단한 거였기도 했지만 사실 이치에 굉장히 안 맞았던 게, 죄송하지만 이 엘센트로는 가격이 많이 뛴 이유는 명확하잖아요. 인덕원 역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주변 환경이 너무 좋고 학군이 좋아서 뜬 게 아니거든요. 인덕원 역 때문에 16억 3천, 15억 3천을 찍었던 건데, 사실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왜 이 10몇 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주변 시세를 보지 않느냐. 우리가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살 때도 인터넷 최저가를 그렇게 뒤지고 더 싼 게 없나 찾아보는데, 왜 아파트를 살 때는 더 싼 게 없나 왜 보지 않냐고요. 이 아파트는 16억 3천에 샀으면 안 됐던 게, 더 좋은 아파트가 옆에 있어요. 더 좋은 아파트가 더 싸요. 더 이때 이 아파트가 16억 찍을 때 이 평촌 더샵을 13억 정도면 샀습니다. 13억. 근데 이 평촌 더샵이 엘센트로보다 더 좋은 아파트예요. 좋은 입지가 좋아요. 더샵이. 엘센트로가 인덕원역 때문에 뜬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인덕원역이랑 가까워요. 비슷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여긴 지금 평촌 학군 아닙니까? 평촌 아닙니까? 안양시 동안구, 엘센트로는 의왕. 그러니까 의왕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학군이 평촌에 있잖아요. 이 평촌 학군은 경기도 3대 학군이잖아요. 그리고 상권도 평촌역, 범계역 상권이 유명하지, 포일동 상권 들어본 적 있어요? 없거든요. 그럼 상권, 학군, 또 현재 다니는 지하철, 모든 면에서 더샵이 우위에 있죠. 초중고 다 있고. 엘센트로 학교 있나요? 근처에? 벌말초 하나 있죠. 통학 편의성 모든 면에서 더샵이 우위였는데, 이거를 그 당시에 13억에 팔았는데 왜 여기에 가서 16억 주고 사냐고,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사실 이렇게 인덕원은 지금 많이 빠졌다고 보기엔 또 애매할 수도 있는 게, 원래 이게 16억을 하면 안 되는 게 해버려서 엘센트로로 보면은 뭐 거의 5억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은 더샵이라, 더샵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거래가 없어서 알 수가 없는데 최고가가 뭐 한 15억 넘는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시세는 엘센트로가 한 11억 후반이니까 여기가 한 12억대 후반이나 13억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호가 볼까요? 지금 한 12억 6천부터, 고층은 13억부터 있죠. 제 말이 맞죠? 대충. 또 여길 보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 사실 앞으로 오히려 더 많이 빠질 요인이 남아있긴 해요. 오히려 인덕원은 지금 되게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그렇게 많이 빠진 거 아니고 엘센트로가 좀 많이 빠진 거고, 그 이외에는 많이 빠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앞으로 훨씬 무서운 게 뭐냐면은, 지금 인덕원 여기잖아요. 이 포일동이랑 바로 붙어있는 게 과천이에요. 그 중에서도 과천 지정타, 우리 2020년에 굉장히 핫했던 과천 지정타가 3년이 곧 지나고 있죠. 2023년, 즉 한 몇 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확 시작합니다. 이거 입주장이 문제예요. 사실은 인덕원은. 여러분이 인덕원이랑 과천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괴리감이 크실 텐데, 바로 앞입니다. 이 과천 입주 물량의 영향을 당연히 많이 받죠. 이 공급 물량을 분산시켜줄 신축 아파트도 많이 없고, 아직은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이 입주장에. 여러분은 인덕원은 언제 들어가면 돼요? 이 과천 지정타 입주 끝나고 들어가면 돼요. 아까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성남 재개발 입주장 끝나면 들어가라고 했죠. 인덕원은 과천 지정타 입주장 끝나고 한 6개월에서 1년 후에 들어가시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열심히 공사 중인 월판선이 딱 들어오죠. 2025년에 입주장 거의 끝나가면서 월판선 개통하기 직전이 제일 최고입니다. 그때 하세요. 그때 엘센트로 하시든 더샵을 하시든 뭘 하시든 그때 하세요. 그때 하시면 됩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냥 타이밍이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이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월판선 들어오는 거 아시잖아요. 인노선 아시잖아요. 과천 지정타 분양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알지만 내가 그걸 가지고 종합해서 결론을 낼 수 없다면 의미가 없는 정보죠. 그래서 제가 대신 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송도. 많죠? 기다리면 매력적인 가격이 될 곳들은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송도도 그 중에 하나고 많이 빠졌죠. 멤버십 회원분들은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제가 올렸던 3억 폭락 송도 지금 사도 될까라는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고, 이 영상에 사실 송도에 대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인덕원이나
이 성남쪽과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요. 아무튼 송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주 물량이 다 사라지는 24년도 정도, 장기적으로 송도가 일자리 호재가 있기 때문에 좋다, 이런 내용이에요. 타이밍을 잘 잡아라, 지금은 아니다 하는 내용이고, 자 이제 2번까지 했고요. 3번 기다려도 계속 빠질 곳. 여기는 제가 일반 공개로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상처받으세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었는데 어디는 안 좋습니다. 계속 빠질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야 빨리빨리 더 좋은 선택지로 갈아타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너무 뭐 괴로워하시고 막 잠도 안 온다, 죽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떤 특정 지역, 특정 단지를 언급은 공개된 영상에서는 못할 것 같고, 멤버십 회원님들만 볼 수 있게끔 제가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9월 안에 올라갈 겁니다. 따로.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셔서 보시면 되고,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오늘 참 내용이 길었죠. 오늘 알아본 내용은 조정받아서 매력적인 가격이 된 곳과 앞으로 좀 더 조정을 받다가 매력적인 가격이 되어버릴 곳들은 언제 매수하면 될지, 언제 반등할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훨씬 영상이 길어지게 된 것 같은데, 항상 영상을 길게 찍어서 죄송하고 유튜브에 걸맞지 않게, 무슨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좀 공부하시면 좋겠죠. 이왕이면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하시라고 제가, 저도 힘들지만 열심히 자료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